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허심탄회한 얘기, 이제 임기가 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허심탄회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님 지지자들 또 여당에서 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럼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이죠. 뭐 누가 와서 지켜줍니까? 지금 임기 말에도 40%대 지지율을 보이고 계십니다. 저는 아예 정치 시작할 때부터 정말 가분한 사랑을 지금까지 쭉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국민들께는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러나 지지율이라는 것은 더덥지 않겠습니까? 예. 심지어 정권도 교체됐다는데 내가 지지율이 높다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글쎄요. 저 얘기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 가지 한 두어 문장에 5년의 소회가 그냥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이제 팬덤 정치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많은 주장들 물론 그 중에 진심이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지지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진영별로 본인들의 유리한 쪽으로 비판도 했다가 옹호도 했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아주 콘크리트 지지층처럼 팬덤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대해서 계속 본인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출렁이는 것이고 그것에 기대해서 정치를 하거나 그걸 너무 기대하고 있으면 실망감도 크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제 방금 그 마지막 부분 했던 말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정권도 이미 다른 이제 정당에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지지율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지율이 높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은 지금 현재 정권이 다른 곳에 넘어갔다, 국민의힘에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말은 결국 그 정권 교체의 어떤 일정의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갖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 높은 게 그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정권이 교체됐고 그 정권 교체의 중요한 어떤 원인 중에 하나를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바로 무거운 질문도 이어집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대선 패배, 정권 교체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요인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겠죠. 예. 그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그 억울한 점을 약간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민주당인데 그 우리 당 후보라고 제가 억원을 할 수도 없었고 예. 입도 문껏 할 수 없었죠.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손 전 앵커가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이 그 부분 인정하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고 우리 당 후보라고 응원할 수도 없고 입도 뻥끗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대통령이 선거에 졌다고 하는 표현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을 합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직간접적인 경쟁에 뛰어들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현직 대통령이 졌다는 표현 자체에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일부 언급하는데 대통령제를 취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내각 총리제를 취하는 국가들도 대통령이든 총리든 직접 선수로 뛰기도 하고 선수로 뛰지 않으면 지원 유세도 한다. 이렇게 행정부 수반이 선수로 뛰든 지원 유세를 하든 선거를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런 의미로
답을 했군요.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링 위에 올라섰다면, 링 위에 올라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곧바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링 위에 올랐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적극적으로 지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예, 예.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론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제 맞설 수 있고 선거에 도움이 됐을 수 있죠. 예. 모든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우리만 유독 꽁꽁 묶어놓고 선거를 치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결국은 정권 교체론이 이번 그 선거의 가장 큰 화두였다는 것에 대해서 억울함 이런 것들도 많이 느끼시는 모양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이 선거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지지도가 낮았다 해서 그것이 또 그 다음에 패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게 정권 교체의 여론 뭐 이런 것으로 선거가 결판나는 거라면 예. 그러면 뭐 때문에 선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최단비 변호사님, 민감한 발언이다 보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약간은 오묘한 줄타기 발언처럼 들리기도 해요. 왜냐? 정권은 교체됐고 5년 만에 정권 내줬고 대선 패배했지만 본인이 자신이 링 위에 올랐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앞서 나왔던 답변 중에 지지율이 무슨 소용이 있냐, 덧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보면 상당한 자신감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 문 대통령의 어제 이 대담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문 대통령은 본인이 링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를 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권 교체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어떠한 선거에서 뭐 민주당의 후보자를 지지했거나 그랬으면 또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지만 문 대통령이 대담 내용을 보면 부동산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잘못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또 인정을 했어요. 본인의 그런 정권의 현재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은 맞는데 상승폭은 세계적으로 비하면 우리나라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거에 링에 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의 좋았던 부분들도 많은데 그 부분들을 비난을 하면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것으로 또 읽힐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또 이러한 언급도 했는데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 청와대와 당이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현재 민주당이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정권이 교체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 대통령이 어제 대담에서 스스로 인정했듯이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정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실망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현재의 지지율이 대통령이 높다고 해서 이번 정권 교체와 민주당의 대선 패배에 아무런 그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대담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 다른 당의 후보가 돼서 대통령 당선된 것은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됐죠. 예. 그 부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그 부분을 우리 편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잘 했어야 뭐 됐었나? 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예. 사실 오늘 상당수 언론들 특히 조간신문들이 저 발언을 제목으로 많이 뽑았어요. 최전봉 교수님. 네. 쉽게 말하면 윤석열의 당선이 아이러니하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 그것도 이제
상당히 그 진급도 빠르게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했잖아요. 그럼 현 정부의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상대 정당의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뭐 제가 볼 때 뭐 윤석열 그 당선인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 현상을 그냥 얘기하는 걸로 보여져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 정부에서 함께 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정부의 어떤 그 정당이나 아니면 대통령과 함께 임기를 마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다른 정당이 후보가 된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다기보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발탁한 것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진보 진영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을 발탁한 부분에 대한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얘기 하거든요.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그게 처음에 발탁할 때만 해도 그렇게 반대가 많지 않았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또 현 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고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아진 건데 그래서 그걸 아이러니라고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발탁해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까지 시키신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다른 정당에 가서 이제 후보가 됐고 대통령 당선까지 됐으니 그런 부분은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진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이 아이러니란 표현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반론을 언급한 표현이라고 평가하고 해석하셨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당수 언론들은 이 아이러니에 대해서 상당히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아이러니란 표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께서 사실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모두 상대당의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어 있는 상황 자체가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분들을 또 그리고 국민들이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 앞에서 겸허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합니다. 네. 아이러니란 표현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땐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해석한 것처럼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보통 아이러니하다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래서 그럴까요? 이 아이러니란 표현이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더 나아가서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좀 거슬리게 들리나 봐요, 지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 말에 부정적인 어떤 뼈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느낀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BBC 라디오에서 출연을 해서 방금 보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네. 뭔가 부정적인 어떤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데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나 뭐 감사원장이 지금 차기 대통령이 돼 있고 상대당 국회의원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거 다 국민이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정치 참여가 만약에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온당치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일도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대표의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네. 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겸허해야 하는데 마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아이러니라는 표현을 쓴 것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권 2학기의 대통령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국민의 뜻에 받들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어제 80분간 진행된 특별 대담에서 여러 주제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인물 관련 얘기도 나왔어요. 그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 이 인물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사람 그들의 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그 마음이 아프죠.
그분들이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예. 없죠. 검찰로서는 뭐 범죄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나 또 시점 같은 거나 수사 방식을 보면 너무나 이제 공교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뭔가 또 그게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아직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최단비 변호사님, 조금 전 그 답변,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을 쭉 들으면 다른 문장은 그냥 쭉 귀에 들려오는 대로 쭉 해석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수사 시점이나 수사 방식을 보면 공교로운 부분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이 앞서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던 검찰이 이제 조 전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수사로까지 넓어졌는데 이 시점과 방식의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이 수사에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정말로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잘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수사를 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을 위한 의도와 목적일까? 이 문 대통령의 말씀의 앞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받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현재 민주당이 추구하고 있는 검수완박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러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과도하게 별건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를 하면서 소위 먼지털기식으로 가족에게까지도 과하게 수사를 했고 결국은 가족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게 정말 잘못된 사람에게 잘못을 처단하려는 검찰의 목적이라기보다 검찰이 권력을 하나로 모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화가 됐다 이러한 이제 생각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특별대담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손석희 앵커와 함께 청와대 곳곳을 둘러보며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그 영상도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사용해 왔던 집무실 여기는 뭐 워낙 책상이고 화면에도 많이 나왔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의존적인 행사를 할 때는 예.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상적인 집무는 그 비서들이 있는 여민관. 참모들이 있는 여민관에서 예.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이제 역사 같은 게 이제 좀 중요하죠. 예. 여기가 뭐 아주 전경이 좋습니다. 앞에 뭐 바로 경복궁이 예. 있고요. 확성기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국빈방문을 하거나 하게 되면 나라별로 공식 환영식, 예. 거의 의장 행사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광화문에서 시위하게 되면 소리가 들릴 때가 있죠. 오히려 뭐 시위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또 인식하고 갔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뭐 보자면. 좋게 생겨주면 좋고요. 예. 청와대 곳곳을 손석희 앵커한테 보여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청와대가 넓다는 걸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행간에 의미가 깔려 있습니까? 청와대 시대가 끝나는 데 대한 진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 손 전 앵커에게 청와대 곳곳을 소개해 주는데 2층 집무실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집무를 본 곳이다. 많은 역사가 쌓여 있는 곳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도 의전할 때 사용하고 일상적인 집무는 여민관에서 한다며 각종 설명을 곁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2층 테라스에서 두 사람은 이러저러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손 전 앵커가 지금도 확성기 소리가 좀 들린다고 하자 문 대통령 국빈방문 시에 광화문 시위 소리가 들릴 때도 있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자 손 전 앵커가 시위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인식했을 수도 있겠다고 언급하자 문 대통령 그렇게 좋게 생각해주면 좋다라고도 언급을 하는데 인터뷰 중이긴 하지만 시각과 청각 등 모든 감각을 공유하면서
지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특별 대담은 저녁에 한 80분간 방송된 거고요. 어제 오후 한 4시부터는 청와대 출입 기자와 기자 간담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했어요. 임기 이제 마치고 떠나면서. 그런데 그 기자 간담회에서도 집무실 이전 관련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한 소회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건데요.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의 어떤 청와대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뭔가 청산한다는 의미라면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네. 그렇다면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역사를 모두 청산하고 바꿀 대상으로 여긴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이때까지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성공한 나라라고 대한민국이 이제 평가받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역대 대통령들이 다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과가 같이 있는 입장인데 성공한 역사를 축적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청와대라는 어떤 상징성이 갖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걸 다 청산 대상으로만 여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최진문 교수님.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서 영상도 나왔지만 뭐 기자 간담회 또는 출입 기자들하고 얘기도 나왔지만 그리고 앞서 손석희 앵커도 쭉 청와대 곳곳을 보여주면서 누군가를 겨냥한 것 같아요. 아 봐라, 청와대가 정말 좋은 곳이다. 외빈 국가 정상 왔을 때 나라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곳이다. 보아라. 근데 왜 굳이 옮기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겁니까 지금? 아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사실은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크게 반대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기나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만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그 대선 때 본인이 나왔던 대선 때 공약을 했거든요. 본인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 근데 결국 안 지켰어요. 결국 이제 반대 의견이 너무 많아서 못 지켰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나와서 다른 집무실로 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모순이에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가는 것 자체를. 대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제 청와대가 그러면 이제 역사 속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서 역할을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이제 그동안 있었던 청와대에 근무했던 대통령들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지 특별히 저는 뭐 윤석열 당선인을 겨냥하거나 그런 의도를 갖고 했던 말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혹시 저 부분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했는지 그것도 또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뭐 그런 표현 씁니다만 지난주에 검수완박 여야가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극적 타결받다 합의받다 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지금 다시 정국이 꼬인 느낌입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습니다. 수용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재안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재협상을 거듭 요청합니다. 여야가 합의했다 할지라도 국민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선인 국회 출장소 역할을 자처할 것이 아니라 합의한 법안 처리에 지금이라도 당장 동참하기 바랍니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사흘 만에 합의 사흘 만에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이른바 검수완박, 그러니까 검찰개혁법과 관련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권선홍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 대치 상황을 조금 중재를 하기 위해서 검수완박 관련 법안에 합의안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합의안이 이제 뭐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일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 이런 걸 지키기는 했지만 이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하. 검찰 지도부에서 줄사표를 냈죠. 뭐 야당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반발이
굉장히 지속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요. 어쨌든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지금 무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25일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이 추진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그래서 25일에 이제 최고위원회를 했어요. 하니까 공직선거와 이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게 국민들 우려가 있고 그거를 이제 최고위원회 모두가 공통된 의견으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서 재논의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당내 투톱이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것을 안다.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서 이 담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은데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든 것은 일단은 정치권의 책임이 맞다라고 하면서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달라고 입장을 밝히게 된 겁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이른바 중재안을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가면서 긴박하게 대응하면서 극적으로 합의문까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나란히 서서 언론 앞에 막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다음날 토요일자 신문에 뭐라고 제목이 달렸냐? 검수 덜박이다. 검찰 수사권을 덜 박탈한다. 왜 덜 박탈하냐? 현재 검찰은 6개 범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뭐 부패, 공직자 등등요. 그런데 부패와 경제만 두고 나머지 4개는 당장 못하게 만드는 게 이제 이번에 검수 덜박, 이른바 중재안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부패 경제도 계속 있냐? 1년 6개월 뒤에는 저 부패와 경제도 사라진다. 시한적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와 경제만 남겨놓고 4개 싹 줄이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계속 비판 나오는 게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서 담합했다. 이런 비판 나오는데 이게 되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 근데 원래는 합의를 시작할 때는 이 4개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남겨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민주당 측에서 너무 많다라고 이제 난항을 표시를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와 부패만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 지금 당장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라든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지 않으려는 게 아니냐, 즉 빠져나가려는 게 아니냐, 국회의원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담합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아무리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가지고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선거사범이라든지 공직자와 관련되어서도 직접 수사를 재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앞서 저희가 쭉 발언 들려드린 것 중에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발언 중에 민주당에 대해서 이 중재안 재협상을 요청한다 이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루 전 어제 상황 국민의힘의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이준석 대표 앞서 그날 아침에 어제 아침에요. 언론들이 긴장 속에 봤어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할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이번 중재안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거 다시 해야 된다. 국민적 비판 사항이 많다. 그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때는 어제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선 다했다. 모든 걸 어디려다간 다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하루 사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꼬리를 내리고 기류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당대표가 이번 반대 결정한 것에는 그 배경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영향이 상당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중재안에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당장 한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다니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말 한마디에 당 대표가 흔들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뒤엎어버렸다? 이건 폭거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한동훈 전화 한 통으로 입장을 돌변했다. 소통령이라더니 국민의힘을 지배할 정도의 권력을 가졌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어젯밤 SNS에 재반박에 나섭니다. 네. 한 후보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인물이다. 수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했다. 민주당도 모르면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가면서 정치해야 한다. 모르면 추미애 전 장관에게 자문을 구해보라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약간 마지막 문장은 또 약간 신랄하게 또 이렇게 비꼬는 것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회의장 중재안이 이제 합의됐을 때만 해도 절반의 이 성공한 협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셨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좀 논의한 이후에 입장이 좀 정제가 된 건가요? 이번에 지방선거 기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당 의원님들 중에 의총 참석하지 못한 분도 많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늦게 내용을 알게 되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의총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제가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 이제 대화를 한 것은 제가 이제 많은 법률가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를 했던 수사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법률가들, 뭐 판사 출신도 제가 연락드려가지고 한번 상의해보고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나름 이준석 대표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의총 때 소속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시간이 부족했다 등등등 그런 근거를 든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의 해석 중에는 이게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견임을 내세워서 이른바 윤핵관 중에도 핵심인 권성동 원내대표를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 이러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을 하면서 이 검수완박과 관련되어서 주무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인데 이제 통과를 하면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생각이 다른 입법과 생각이 다르다면 초반부터 제동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선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수 당의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을 빌려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이 이준석 대표가 좀 입지가 흔들리고 뭐 대표 패싱이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징계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윤당선인의 복심이다라고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용을 해서 소위 이제 윤핵관과의 견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일부 해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6일 지방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민주당의 안에 더 가까운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보수 지지자들의 이 지지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장관이라고 하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의 말을 인용한 걸로 보입니다. 네. 어찌 됐건 지금 한때는 아니죠. 지금도 윤핵관이죠. 근데 윤핵관으로서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권성동 원내대표인데 이번 일로 약간 지금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죠.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상당히 흔들리는 거죠. 아니 본인이 합의를 이끌어냈고 그것도 본인이 예를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국회의장한테 본인이 다 불러줬다. 그 정도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법안 합의문을 만들어내고 중재안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3번을 만났어요. 원내대표 2분하고 국회의장이.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만들어낸 건이고 그걸 추인까지 받았잖아요. 의총의 추인까지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최고위에서 그걸 뒤집는 것도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의총이 최고의 의결기구지 최고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에요. 최고에. 근데
그런 부분이 되면 원내대표는 뭐가 됩니까?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서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총의를 모아서 의원총회에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이 뒤집어졌다. 그건 원내대표의 지도력이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지도력과 의원들의 어떤 지지를 많은 부분 잃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저렇게 돼버리면 앞으로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제한될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제 협상 파트너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대표가 가서 협상했는데 또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도력, 권위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상처를 입은 건 분명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물론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그거는 분명히 국민의힘이 빌미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네. 의총을 예를 들면 이럴 수는 있어요. 원내대표가 합의해 온 걸 의총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의원총회 하면서 그건 아니다. 근데 의원총회에서까지 그걸 다 동의해줘서 추인까지 받았다고 하면 그걸 뒤집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일을 통해서 상당히 본인의 지도력에 원내 어떤 장악력에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허주연 변호사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한테 이거 중재안 재협상 응해라 라고 하지만 민주당이 응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응합니까? 민주당은 지금 손바닥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아하. 재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어요. 심지어 지금 재협상이 문제가 아니고 원안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강경하네요.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네. 것이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도 지금 당내 반발 속에서 양보할 거 양보하고 가까스로 지금 합의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 말 바꾸게 하는 거는 뭐 여야 합치를 부정하는 거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합의한 대로 28일이나 29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이 철험에 있지 않습니까? 철험에, 네네. 검수완박에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 그 모임인데요. 네. 원안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허.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명분을 제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신뢰의 문제를 어기는데 우리도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원안으로 단독 처리하자는 어떤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민주당에 한 10여 명 되는 철험의 강경파 모임이 있어요. 그 뭐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등등등 있습니다만 그 철험회가 지금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고 위기에 몰리면 누군가한테 도와줘요. SOS 치기 마련이잖아요. 권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에 인수위를 찼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인수위 사무실로 들어간 권 원내대표, 다름 아닌 윤 당선인과 30분간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를 나서면서도 아무런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일각에서는 궁지에 몰린 권 원내대표가 윤 당선인에게 SOS를 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관련해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2일 날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중재안을 합의했을 때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과 이제 교감이 있었는지를 두고 좀 이야기가 많은데 교감이라는 단어가 말씀 주신 단어가 상당히 미묘하긴 한데요. 전국을 운영해가야 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말씀드리면 그것은 안 될 일이고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보고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그 합의의 그 과정과 결정 모든 몫은 국회와 당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인수위 방문하셔서 윤석열 당선인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좀 검수완박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간 방문하셨고 말씀을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 분께서 나눈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았다. 어쨌든 크게 기자들도 질문 던져놓고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최진봉 교수님. 바쁜 제1야당의 원내 사령탑이 시간을 쪼개서 인수위를 직접 찾아와서
그 또 더 바쁜 당선인을 30분간 만났어요. 갑자기 와서 잘 지내시죠? 안부 물으러 왔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로 우리가 추정 좀 예단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이거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게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도 입장이 약간 바뀌었어요. 처음에 이 합의안 중재안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국회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입장이 약간 이제 더 강경해지면서 이거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도 이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과정에 윤석열 당선인한테 전혀 얘기를 안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의 주요 내용은 당선인한테 보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걸 보고를 안 하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합니까? 지금 검찰 관련돼서는 당선인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겠죠.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당선인한테 전혀 보고를 안 하고 혼자서 모든 걸 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얼마나 디테일하게 얘기했냐 이건 다른 차원이지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보고는 했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선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당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원내대표가 아마 당선인과 얘기하는 과정에 조율을 했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지. 근데 방금 이제 우리가 방송하는 가운데 속보가 나왔는데 속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의 입장으로 내놨던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국회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수사 문제 그리고 선거 문제, 선거에 대한 수사를 못 한다고 하는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금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정의당과 합의를 했대요. 합의된 내용이 뭐냐면 선거 사범에 대한 그 조사도 검찰에 1년 6개월 더 놔둔다. 그러니까 지금 부패하고 경제만 얘기가 됐잖아요. 거기에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선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방금 나온 내용을 보면 부패, 경제, 선거까지 3대 범죄로 축소하는 안으로 아마 개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몰라요. 내일 조간들이 어떻게 제목을 달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문이 누더기 합의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2개만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니까 하나 더 추가한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따로 결국은 뭐 추가적인 어떤 뭐 합의나 또는 그 합의가 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 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장께도 오늘 법사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내일은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본회의 관련해서요? 일단 저만 좀 강력하게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제가 상황 설명을 드렸고 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또 얘기를 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께서 뭐 따로 말씀 없으셨나요? 합의 관련해서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양당의 입장을 잘 청취했습니다. 혹시 내일 본회의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셨나요? 물론 지금 이제 속보로 나온 내용이고 조금은 이제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최재문 교수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민주당과 정의당 수준에만 일단 이 대략적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이걸 토대로 최단비 변호사님 아마 이런 걸까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앞서 6개 범죄 중에 원래 지난주에는 2개만 남기고 4개는 즉시 수사권 폐지하기로 했는데 지금 선거 범죄는 하나 더 추가해서 3개 정도 1년 6개월 시한부로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에 이게 압박을 가할까? 이거 받으려면 받아라.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더는 양보 없어. 왜냐하면 그리고 선거범죄를 넣은 것은 국민적 비판이 상당하다는 걸 어쩔 수 없이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민주당과 정의당도 감안을 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일단 이 오늘 합의가 결렬됐다 오전까지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가 지금 양 당이 협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내가 국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고려를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의장은 카드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그대로 이제 상정하겠다라는 네. 것이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두 가지를 더 직접 수사를 해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박병석 의장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의장의 중재안을 좀 더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그 속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된다면 그럼 여기에다 더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한 번 더 본인들이 양보를 한 거예요. 아까도 우리 내부에서도 반대가 많지만 양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선거와 또 공직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중에서 선거를 지금 양보를 해줬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히려 역풍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고민이 많을 거로 보입니다. 물론 속보 내용이라는 게 한 언론사가 속보를 전했다고 해서 그게 다 이른바 팩트다 그건 아니에요. 왜 언론사마다 속보 경쟁에서 빠르게 뉴스를 전하려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정제된 내용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논의가 진전된 논의가 있었는지를 좀 저희가 따져보고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회를 완전히 통치게 하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고 또 국가나 정부가 이런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라고 검찰총장 사퇴할 때 말씀하신 것과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지금 저희가 발언을 들려드렸습니다만 지난해 3월 그러면 거의 1년도 더 됐어요. 그때는 대선이 한창 뜨겁지도 않을 때였어요. 대구 고검과 지검을 방문할 그때는 검찰총장 신분이었어요. 잘 떠올려보세요. 그때는 검찰총장에서 안문을 놨을 때였어요. 그때 검수완박이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리고 어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검수완박 통과는 헌법 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다. 거의 결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우리가 기억을 곰곰이 떠올려보면 지난주에 양당의 합의, 중재안에 대한 합의 이후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이분 국회 의견 존중해서 보고 있다. 인수위 측은 존중해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이 흐를수록 윤 당선인의 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입법기관을 존중한다. 네. 중간에는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라고 했다가 네. 이제 어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했다라고 네. 했고 또 오늘은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해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점점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처음에는 당선인 입장에서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개입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될 거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윤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직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당선인의 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럼 본인의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이 대선이 굉장히 작은 표 차이로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방선거를 또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어제 진행이 됐던 특별 대담에서도 이제 손석희 앵커도 이제 국민적 관심사인 그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검수완박을 왜 그렇게 빨리 추진하느냐? 그런 질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답을 했는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에 대해서 저는 뭐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거는 지금 국회의 그 현안에 예. 그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완수할 것은 완수하자라는 말씀이신가요? 하하하, 그렇게 뭐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 어쨌든 지금 국회가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물러날 대통령이 예. 차기 정부의 의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뭐 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답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최단빈 변호사님, 혹시 부담스러울까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재차, 3차 물어보고 있는데도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손석희 전 앵커가 이 검수완박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한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이냐? 그러니까는 왜 임기 직전에 이렇게 강하게 빨리 하느냐, 신속하게. 그리고 절차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하고서는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느냐요. 일단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고 두 네. 번째는 그럼 그렇게까지 지금 이 시기에 빨리 해야 될 만한 이유가 뭘까.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내가 듣기로 20명이 수사를 받을 거란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혹시 그러한 것과 관련지어서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대통령이 잘못 대답을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3번이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대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뭔가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게 형사사법 책임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 흔들어 놓는 거, 또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어제 있었던 특별 대담에서 거부권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5월 3일 국무회의에 올라오면 거기서 반대하실 이유는 그럼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그 질문 자체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을 그렇죠, 예. 담고 있어서 어쩌면 제가 뭐 이렇게 똑부러지게 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인데요. 뭐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또 절차들에서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될 것인지 여부도 지금 뭐 봐야 되고. 무리 없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그런 정도로만 들어주시죠. 예. 자, 80분간 대담에서 뭐 검수완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그게 이제 많은 내용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장제원 비서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장제원 비서실장 개인의 바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만약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 전망은 만약에 절차에 따라서 통과가 돼서 그 시점에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뭐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어쨌든 중재안이 만들어졌었고 초기에 그게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오늘 속보가 나온 게 확인이 돼서 내일 그렇게 선거법까지도 유예하기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하고 그렇게 통과를 시켜서 5월 3일 날 됐다.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네. 장제원 실장 입장에서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원칙을 지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번 주가 고비예요. 당장 모레 뭐 본회의 예정돼 있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요. 자, 이곳이 지금 뜨겁습니다. 바로 경기지사 선거인데 어제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확정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아름다운 경쟁에 나서주신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후보님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승리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후보님들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용광로보다 뜨겁고 강철보다 단단한 원팀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단, 독선, 독주는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합니다. 저 김동연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로부터 경기 도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경기지사 대진표가 이제 완성이 됐네요. 맞습니다. 명심이냐 윤심이냐 정말 흥미진진한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김동연 후보자는 이재명 전 지사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본인이 이 지사의 어떤 도 정책을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맞대결을 하는 지금 김은혜 의원은 윤심으로 대변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출마 자체도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맞붙는 지역이 바로 경기도예요. 경기도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지사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또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은 곳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지사의 어떤 향후 행보에 파란불이 켜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대선 패배를 서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양당이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이 지역에서 명심과 윤심으로 대변되는 사람이 맞대결을 하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미니 대선이냐 뭐 대선 2차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두 사람 각오도 대단한데요. 네.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 지금 이재명 아바타 경쟁 중이냐 누가 나와도 자신 있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고 있고요. 네. 김동연 후보는 오히려 김은혜가 윤석열 아바타다. 윤 정부의 아하.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박성배 변호사님,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상임고문한테 뭔가 신호를 보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게? 김동연 전 부총리가 기자회견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전 지사와 통화를 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통화를 했는데 축하 말씀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대선 당시에 같이 연대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추진 대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경기지사 선거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 지사의 답변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동원할 수 있는 동원 방법은 최대한 다 동원하겠죠.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시장,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장과 내정자까지 제가 힘 있는 경기도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금 경기도에서 왔는데 이게 주민분들이 그동안 교통이나 주거나 수건 사업이어서 제가 이게 드림박스라고 꼭 좀 이번에 인수위에서 국정과제 채택할 때 꼭 좀 살펴주십사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경기도가 서울의 한 14배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이 안이 되면 훨씬 더
첨단 기술과 그리고 이 혁신의 심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제들 지금 마지막 튜닝 중이니까 필요한 부분들 어떻게 잘 접목할 수 있을지 저희들이 각 분과로 나눠주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저 모습은 내일 모레 출범할 새 정부 프리미엄 뭐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저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 지역의 현안을 지금 현재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위원장에게 바로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현안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윤당선인 그리고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다 원팀이다. 이 얘기는 경기도의 현안이 경기도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서울과 연결되는데 나는 서울시장도 날 도와줄 수 있고 국토부 장관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인적 네트워크 자랑했네요, 지금. 그래서 내가 정말로 경기도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또 김은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초선이긴 하지만 당심에서 유승민 전 그 대선 후보자를 이겨서 지금 확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윤심이고 또 원팀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요, 경기지사 선거가 왜 뜨겁냐면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 교두보다 이런 말 나와요. 관련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후에 대권 출마를 하시려는 그 꿈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게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우리가 이겨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같이 추구했던 가치를 실천해 옮기는 일밖에는 머리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5년 후에 대권 출마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으로서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으로서는 없습니까? 앞으로도 지금은 없을 겁니까? 그런 거 생각할 경황이 없습니다. 안 나오신다고는 하지 않으시네요? 글쎄요, 뭐 지금 같아서 거기에 신경 쓸 경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를 위한 정책을 만들기도 바쁜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나오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이건 뭐 알아서 해석하시죠. 안민석 후보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관련해서 김은혜 후보도 비슷한 그런 발언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제기의 발판이나 구름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즉 대선을 위한 증거돼서는 안 되고 경기도민만을 위해 집중할 수 있고 경기도민만이 목적어가 되는 그런 도지사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이 경기지사가 대선 가기 위한 교두보 발판이다. 이건 지금 너무 빠른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아니 사실 이제 김동연 후보가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물론 이재명 3인 고문이 지금 상황에서는 또 도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는데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면 지난번에도 어쨌든 그 대선 후보에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선 후보급으로 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 못하죠. 경기도지사 나와서 뛰고 있는데 대선 꿈꾸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하지만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면 강력한 대선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르는 건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김동연 후보가 만약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의 정치 행보는 상당히 보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김은혜 후보 얘기 나온 김에 김은혜 후보가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경기 성남 분당 갑이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경기지사로 후보로 나오게 되면 의원직 내놔야 될 텐데 거기 빠진 자리는 누가 채워넣는가? 이거 혹시 뭐 하마평 오르는 인물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당갑 지역에 누가 출마할 거냐? 근데 이 분당갑 지역과 관련되어서 안철수 현재 이제 인수위 위원장이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하마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은혜 후보자가 원래 있었던 지역구가 안철수 위원장이 판교에 안랩 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지난 총선 때 김은혜 의원이 한 0.72% 차이로 이제 이긴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 같이 좀 큰 인물이 갔을 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도 보이고, 안철수 위원장이 원래는 총리 하마평이 있을 때에도 나는 당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차기에는 당 대표와 관련된 어떠한 그
그 발자국을 할 것인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럼 원 외에 있는 것보다는 원 내에 들어와서 그 다음을 노리는 것이 더 더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 나오면서 원내 입지 확대를 위해서 출마를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출마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과연 빠진 자리에 누가 또 채워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새 집무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허준 변호사님, 새 대통령 집무실을 뭐 명명했다는, 뭐 이름 붙였다는데 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네, 아직 이름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요. 이제 공모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피플스 하우스가 어떠냐 이런 피플스 얘기를 하우스? 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통령실 이름을 국민한테 물을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어로 피플스 하우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국민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걸 언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어떠냐라고 자기 생각을 밝힌 거죠. 이거에 대해서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민주당이 설마 와 잘 지었네요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상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오늘 윤 당선인이 점령군처럼 국방부 청사 비우라, 외교부 공감 비우라 하는 것이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행태다. 용산 집무실이 피플스 하우스가 아니라 왕의 집이 될까 몹시 우려스럽다고 직격했습니다. 네. 피플스 하우스라는 표현을 토대로 집무실 이전 논란을 재차 비판한 것입니다. 피플스 하우스가 아직 최종 명칭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최단비 변호사님 5월 10일 취임식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모 중이거든요. 근데 공모하는데 오늘 어떤 생각이냐를 했더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 15일까지 돼서 6월 초에 이제 최종 명칭이 확정될 예정인데 네. 이날까지 모두 1만 건이 벌써 접수가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국민이 들어가 있대요. 뭐 네. 국민의 집, 국민관, 애민관 이런 국민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 피플스 하우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시를 든 거라고 이제 또 설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관심 관계 청와대 개방 관련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0일 취임식이 끝나는 시간에 청와대의 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가 있는 청와대는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청와대로 인해 단절되었던 북악산 등산로도 5월 10일 아침부터 완전히 개방되어 국민께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는 휴식 명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청와대 관람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네요.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허준 변호사님. 네, 초기에 관람객 몰릴까 봐 미리 신청받는 건데요. 다음 달 10일에서 22일까지 매일 무료로 이 관람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에 2시간씩 각 6,500명이 입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이달 27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국민비서 시스템으로 관람 신청을 하시면 당첨 안내와 바코드가 발송이 되고요. 행사 마지막 날 22일 관람 신청은 별도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 향후에는 예약 신청 없이 누구나 청와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5월 10일부터 이제 정오, 낮 12시부터 개방된다는 겁니다. 또 내일부터 신청이 또 폭주가 될지도 한번 관심 있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